여러분 지난주 마트 가보셨나요? 수입포도 한 송이 집어들었다가 가격표 보고 도로 내려놓으셨을 겁니다. 15,000원. 작년 이맘때 같은 포도가 10,000원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건 정부는 인플레이션이 진정 국면이라고 발표했어요. 근데 왜 제 장바구니는 점점 가벼워지는 걸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환율. 지금 이 순간에도 원화의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달러당 1,400원을 훌쩍 넘어섰고 시장에선 1,500원 돌파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1,500원. 그냥 숫자 하나 오른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당신 월급에서 매달 50만 원씩 누군가가 몰래 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한 달 전보다 훨씬 줄어든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파헤쳐본 환율 1,500원 시대의 민낯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작년 이맘때 원달러 환율은 1,200원 중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400원, 약 200원이 올랐어요. 퍼센트로 따지면 16% 상승입니다. 여러분 월급이 작년보다 16% 올랐나요? 안 올랐죠? 그럼 여러분의 실질 구매력은 그만큼 떨어진 겁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살 수 있는 게 작년보다 16% 줄었다는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게요.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칩시다. 작년 같으면 이 돈으로 2,400달러 상당의 재화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100달러 어치밖에 못 사요. 300달러 차이. 우리 돈으로 약 42만 원입니다. 한 달에 42만 원씩 증발하는 겁니다. 1년이면 500만 원 넘게 날아가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이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환율이 오르면 뭐가 비싸질까요? 수입품이죠. 근데 한국은 수입 의존도가 엄청 높은 나라입니다. 특히 에너지. 한국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같은 에너지 자원의 93%를 수입합니다. 거의 100%를 사다 쓴다는 얘기예요. 환율이 10%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 수입 가격이 그대로 10% 오릅니다. 그럼 그 비용은 어디로 갈까요? 전기세로 갑니다. 도시가스 요금으로 갑니다. 휘발유 값으로 갑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환율이 10% 오르면 소비자 물가가 0.6에서 0.8%포인트 추가로 오른다고 합니다. 작게 들리죠? 천만에요. 지금 환율은 작년 대비 16% 올랐습니다. 그럼 물가는 최소 1%포인트 이상 더 오른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것도 이미 오른 물가 위에 또 오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 그게 바로 이겁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 지수엔 안 잡히는데 장바구니는 가벼워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근데 왜 유독 원화만 이렇게 약해진 걸까요? 다른 나라 돈들도 달러 대비 약세긴 합니다. 엔화, 위안화, 유로화 다 떨어졌어요. 근데 원화의 낙폭이 유독 큽니다.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한미 금리 차이입니다. 지금 미국 기준금리는 4.5% 수준입니다. 한국은 2.5%, 2%포인트 차이가 나죠.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같은 돈을 예금하는데 미국에 넣으면 금리 4.5%, 한국에 넣으면 3.5%. 어디에 넣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이죠. 그래서 돈이 한국에서 빠져나갑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 팔고 채권 팔고 그 돈 달러로 바꿔서 미국으로 가져가요. 돈이 빠져나가면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올라갑니다. 환율이 오르는 겁니다. 두 번째, 한국 경제에 대한 불신입니다. 금리 차이는 어차피 시간 지나면 조정됩니다. 미국이 금리 내리거나 한국이 올리거나 하면 되니까요. 근데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안 고쳐집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이 한국을 보는 시선은 이렇습니다. 반도체 경쟁력은 중국한테 추격당하고 배터리는 중국이 물량 공세로 밀어붙이고 자동차는 전기차 전환에서 뒤처지고 조선은 그나마 버티는데 이것도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따라오고 있다. 내수는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출산율은 세계 꼴찌,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 청년 실업률은 통계보다 체감이 훨씬 높아요. 그럼 투자자들이 뭘 기대하고 한국에 돈을 넣겠습니까? 성장 가능성이 보여야 투자를 하는데 지금 한국은 그 가능성이 의심받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트럼프 효과입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미국 우선주의가 더 강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럼 뭐가 달라질까요? 달러가 더 강해집니다. 트럼프는 관세 올리고 무역 적자 줄이고 제조업 본국 회귀시키겠다고 공언했어요. 이게 다 달러 강세 정책입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다른 나라 돈은 상대적으로 약해지죠. 원화도 마찬가지고요.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싫어합니다. 리스크가 큰 곳에선 돈을 빼죠. 그래서 한국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 원화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부는 뭘 하고 있을까요? 한국은행은 구두 개입을 합니다. 환율 변동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적극 대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만 해요. 하지만 실제 개입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외환 보유액을 함부로 쓸 수 없거든요. 지금 한국 외환 보유액은 약 4천억 달러입니다. 많아 보이죠? 근데 이게 다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외환 보유액 중에서 실제로 바로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은 절반도 안 돼요. 나머지는 국채나 금 같은 데 묶여 있어서 급하게 팔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외환 보유액을 함부로 쓰면 국제 신용 등급이 떨어집니다. 외환 보유액이 줄면 저 나라 재정 상태 안 좋네? 하고 평가절하당하는 거예요. 그럼 국채 금리 올라가고 기업들 해외 차입 비용 올라가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함부로 개입 못합니다. 근데 시장은 바보가 아닙니다. 정부가 개입 안 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환율은 계속 오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 이제 진짜 무서운 얘기를 해볼게요. 환율이 1,500원 넘어가면 뭐가 달라질까요? 먼저 대출금리가 오릅니다. 환율이랑 대출금리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관계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오른다고 했죠?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물가를 잡으려면 긴축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은행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금리 올리자니 내수 경기가 죽고 금리 내리자니 환율이 더 오르고 물가가 더 오릅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금리 동결하거나 아주 조금씩만 조정합니다. 근데 시중 은행들은 다릅니다.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올립니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커지니까요. 환율 불안하면 경기 불확실성 커지고 그럼 대출 부실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은행은 그 리스크를 금리에 반영하는 거예요. 특히 변동금리 대출 받으신 분들은 직격탄 맞습니다. 이자 부담이 한 달에 몇만 원씩 늘어나요. 집 한 채 사려고 대출 5억 받았다고 칩시다. 금리가 0.5%포인트만 올라도 한 달 이자가 20만 원 넘게 늘어납니다. 1년이면 250만 원. 이게 환율 때문에 생기는 숨은 비용입니다. 두 번째, 수입 물가 폭등입니다. 이건 이미 시작됐어요. 수입 과일, 수입 육류, 수입 가공식품 가격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원자재 가격도 오르거든요. 밀가루 만드는 밀, 식용유 만드는 대두, 사료 만드는 옥수수. 이것들 다 수입합니다. 가격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빵 가격 오르고, 라면 가격 오르고, 식용유 가격 오르고, 고기 가격 오릅니다. 왜냐하면 사료값이 오르면 축산 농가 원가가 오니까요. 결국 먹거리 물가 전체가 오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트 가서 체감하는 물가 상승, 그게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 일자리 감소입니다. 이건 좀 복잡한데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고 했죠? 그럼 제조 원가가 오릅니다. 원가 오르면 기업 이익률이 떨어지죠. 이익률 떨어지면 기업들은 어떻게 할까요? 비용 절감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자르는 게 뭘까요? 인력입니다. 신규 채용 동결하고 계약직 자르고 임금 동결합니다. 경기 나쁘면 정규직도 구조조정 들어가요. 특히 중소기업이 직격탄 맞습니다. 대기업은 그나마 자본 여력이 있어서 버티는데 중소기업은 마진율이 원래 낮거든요. 인천항 물류 관련 커뮤니티 보면 아우성입니다. 원자재 수입 단가 급등으로 마진율이 거의 제로에 근접했다는 글들이 속출해요. 마진율 제로면 어떻게 될까요? 직원 월급 못 줍니다. 공장 돌릴 수 없어요. 문 닫는 겁니다. 중소기업 문 닫으면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은 실업자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소비 못하니까 내수 경기는 더 죽고 악순환입니다. 이게 바로 환율 1,500원 시대에 벌어질 세 가지 비극입니다. 대출금리 오르고 물가 오르고 일자리 줄어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환율이 폭등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그때 환율이 얼마까지 올랐는지 아십니까? 달러당 2,000원 가까이 갔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때 뭐가 벌어졌죠? 기업들이 줄줄이 망했습니다. 대우, 한보, 기아, 대기업도 무너졌어요. 은행들도 문 닫았습니다.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났고 중산층이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추락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 기억나시죠? 국민들이 집에 있던 금반지, 금목걸이 다 내놓고 나라빚 갚자고 했던 그때 환율 폭등이 단순히 수입품 가격 오르는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라 경제 전체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지금이 그때랑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1997년 때는 외환 보유액이 바닥났습니다. 나라가 빚을 갚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IMF한테 손 벌린 겁니다. 지금은 외환 보유액이 4천억 달러 있습니다. 당장 나라가 부도날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더 무서운 건 구조가 다르다는 겁니다. 1997년 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살아있었거든요. 구조조정만 제대로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은 다시 일어났죠. 반도체, 조선, 자동차, 스마트폰, 세계 시장을 평정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장 동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반도체는 중국한테 추격당하고, 배터리는 과잉 경쟁에 빠졌고, 자동차는 전기차 전환에서 뒤처지고, 조선은 그나마 버티는데 이것도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따라오고 있다. 새로운 먹거리가 안 보입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다 선진국들이 선점했어요. 한국이 후발주자로 따라잡기엔 격차가 너무 큽니다. 내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출산율은 세계 꼴찌,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 청년 실업률은 통계보다 체감이 훨씬 높아요. 젊은 사람은 줄어드는데 늙은 사람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 낼 사람은 줄고 복지 비용은 늘어납니다. 국가 재정이 버틸 수 없어요. 이게 1997년과 지금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그때는 위기였지만 희망이 있었어요. 지금은 위기인데 출구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2008년도 잠깐 보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죠. 그때도 환율이 1,600원까지 갔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하고 세계 경제가 얼어붙었을 때예요. 근데 그때는 달랐습니다. 전 세계가 다 같이 무너졌거든요. 한국만 문제였던 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다 같이 위기였어요. 그래서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니까 한국도 따라서 살아난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 경제는 멀쩡합니다. 유럽도 어려운 건 맞지만 한국보다는 나아요. 일본도 30년 만에 디플레이션 탈출했다고 난립니다. 다들 괜찮은데 한국만 힘든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문제 있다는 신호입니다. 외부 충격이 아니라 내부 결함인 거예요. 이건 시간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데 그 수술을 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키코 사태 기억하시나요? 2008년 환율 급등 때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환율 파생 상품으로 쪽박 찼던 그 사건. 기업들이 환율 해지 상품에 가입했다가 환율이 예상과 반대로 움직이는 바람에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었습니다. 수백억, 수천억씩 날렸어요. 지금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벌어지고 있어요. 외화부채 많은 기업들은 환율 오르면 빚이 늘어납니다. 달러로 빌렸는데 갚을 때 환율 오르면 원화로 더 많이 내야 하거든요. 증권사 리포트 보면 경고음이 울립니다. 환율 1,500원 돌파하면 마진콜 위험 있다고? 외화부채 많은 기업들 재무 건전성 악화된다고? 마진콜이 뭔지 아십니까? 증권사에서 당신 담보 가치 떨어졌으니까 추가로 돈 넣어라. 안 그러면 강제로 다 팔아버린다 하는 겁니다. 기업이 마진콜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급하게 자금 조달해야 하는데 경기 안 좋을 때 돈 빌리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 자산 헐값에 팔거나 최악의 경우 부도 나는 거예요. 이게 연쇄 반응으로 이어지면 2008년 키코 사태처럼 대규모 기업 파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과거 사례와의 비교입니다. 정리하면 1997년보다는 덜 급박하지만 구조적으로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왜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늘어서 좋다는 말이 이제는 안 통할까요? 교과서에서 배웠죠. 환율 오르면 수출품 가격 경쟁력 생겨서 수출 늘어난다고. 맞는 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은 다릅니다. 첫째, 한국 수출품은 가격 경쟁력으로 파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 보세요.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기술력으로 파는 거예요. 가격 싸다고 더 많이 팔리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팔리는 이유는 저렴해서가 아니라 품질이 좋아서예요. 디자인 좋고 성능 좋고 AS 좋아서 사는 겁니다. 배터리도 그래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가 테슬라한테 납품하는 이유는 가격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환율 조금 싼다고 갑자기 주문이 막 늘어나지 않아요. 이미 경쟁력 있으니까 정상 가격에도 잘 팔리는 겁니다. 둘째, 수입 원자재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반도체 만들려면 희귀가스 수입해야 하고, 배터리 만들려면 리튬, 코발트, 니켈 사와야 하고, 자동차 만들려면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들여와야 합니다. 환율 오르면 이것들 가격이 다 오릅니다. 제조 원가 오르는 거예요. 수출 가격은 환율 덕분에 싸져도 원가는 환율 때문에 비싸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익률이 그대로거나 오히려 떨어집니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 자료 보면 환율 10% 오를 때 수출 증가율은 3% 정도밖에 안 늘어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5% 넘게 늘었는데 지금은 반토막 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아져서 환율 효과가 반감되는 겁니다. 셋째, 글로벌 공급망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 공장 지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에 스마트폰 공장이 있고, 현대차는 미국에 공장이 있고, LG는 중국에 공장이 있어요. 해외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지에서 파는 건 한국 수출로 안 잡힙니다. 그 나라 GDP로 잡혀요. 그러니까 환율 오른다고 한국 수출이 확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미 많은 생산이 해외로 이전됐거든요. 넷째, 세계 경기 자체가 안 좋습니다. 환율 싸져도 사줄 사람이 없으면 못 팔아요. 지금 중국 경기 안 좋죠? 미국도 금리 높아서 소비가 살짝 둔화됐고 유럽도 에너지 위기 겪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판에 환율 싸다고 수출이 늘어날까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이유로 환율 오르면 수출 대박이라는 공식은 이제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오히려 환율 오르면 수입 물가만 오르고 서민 주머니만 털리는 겁니다. 그럼 누가 좋아할까요? 달러 자산 가진 사람들입니다. 서학개미들 들어보셨죠? 미국 주식 투자하는 한국인들, 이 사람들은 환율 오르면 환차익 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작년에 미국 주식 10,000달러어치 샀다고 칩시다. 그때 환율이 1200원이었으면 1200만 원 넣은 거예요. 지금 환율이 1400원이면 그 주식 가치가 1400만 원이 됩니다. 주가 안 올라도 200만 원 번 거예요. 실제로 서학개미들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환차익으로 엄청난 수익 냈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도 좋았지만 환율 효과가 더 컸어요. 근데 이게 한국 경제한테 좋은 일일까요?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번 돈이 한국에서 안 쓰입니다. 달러로 미국에 묶여 있어요. 그 돈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소비되거나 투자돼야 경기에 도움이 되는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국내 주식 시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갑니다. 한국 주식 팔아서 미국 주식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결국 환율 상승의 수혜자는 극소수 자산가들이고 피해자는 대다수 서민들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환율 1,500원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먼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정부가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못합니다.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각자 도생입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본인 자산 구조를 점검하세요. 지금 당장 해보세요. 여러분 총자산 중에서 달러 자산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예금, 적금, 주식, 부동산, 펀드 다 합쳐서 총자산이 1억이라고 칩시다. 그 중에서 달러로 된 자산이 얼마나 되냐는 겁니다. 0%? 위험합니다. 여러분 자산이 전부 원화에 묶여 있다는 뜻이거든요. 원화 가치 떨어지면 여러분 자산 가치도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환율이 1200원에서 1500원 되면 원화 가치가 얼마나 떨어진 걸까요? 25%입니다. 여러분 자산 1억이 실질적으로 7,500만 원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2,500만 원이 증발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산이 4분의 1 날아간 겁니다. 반대로 달러 자산 20%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총자산 1억 중에서 2천만 원을 달러로 바꿔뒀다고 칩시다. 환율 1200원일 때 2천만 원은 16,700달러 정도 됩니다. 환율이 1,500원 되면 그 16,700달러가 2,500만 원이 됩니다. 500만 원 번 거예요. 나머지 원화 자산 8천만 원은 가치가 떨어졌지만 달러 자산에서 500만 원 번 걸로 일부 상쇄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환율 해지입니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적정 비율이 있습니다. 총 자산의 20에서 30% 정도는 달러 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해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환율 떨어질 때 손해보고 너무 적게 가지고 있으면 환율 오를 때 손해봅니다. 20에서 30%가 적당한 균형점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계산해보세요. 달러 자산 비중이 10%도 안 되면 위험 신호입니다. 두 번째, 달러 자산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가장 쉬운 방법은 달러 예금입니다. 은행 가서 달러 예금 계좌 만들고 환전해서 넣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근데 이게 최선일까요? 아닙니다. 달러 예금은 금리가 낮아요.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4.5% 수준인데 한국은행에서 주는 달러 예금 금리는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한 2% 정도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은행 마진 떼고 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더 나은 방법이 뭘까요? 미국 국채 사는 겁니다. 미국 국채는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안정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미국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과 이자 보장됩니다. 금리도 괜찮아요. 단기 국채는 4% 넘게 주고 장기 국채는 변동성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3에서 4% 정도 됩니다. 달러 예금보다 금리 높고 안정성도 보장되고 환율 상승 시 환차익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고요? 증권사 계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해외 주식 거래 가능한 계좌 만들고 미국 국채 ETF 사면 됩니다. ETF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있을 텐데 쉽게 말하면 여러 개 국채를 묶어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상품입니다. 대표적인 게 TLTIF, SHV 같은 ETF들입니다. 이름은 몰라도 돼요. 증권사 앱에서 미국 국채 ETF 검색하면 나옵니다. 소액으로도 살 수 있어요. 10만원, 20만원부터 시작 가능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미국 배당주입니다. 배당주가 뭐냐면 정기적으로 배당금 주는 주식이에요. 미국에는 수십 년 동안 매년 배당 늘려주는 우량 기업들이 많습니다.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프록터앤갬블 같은 회사들이죠. 이런 주식 사놓으면 분기마다 배당금이 달러로 들어옵니다. 그 배당금을 다시 재투자하거나 원화로 바꿔서 생활비로 쓰면 됩니다. 배당률이 3에서 4% 정도 되는 종목들이 많아요. 국채랑 비슷한 수준인데 장기적으로는 주가도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국채보다 수익률 높을 수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는 있습니다. 주식이니까 가격 변동성 있고 기업 실적 나빠지면 배당 줄어들거나 끊길 수도 있어요. 근데 수십 년 동안 꾸준히 배당 늘려온 우량 기업들은 그럴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정적인 편이죠. 네 번째는 달러 발행 채권형 펀드입니다. 쉽게 말하면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미국 채권들에 투자해주는 상품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펀드에 돈 넣으면 되고 나머지는 전문가가 알아서 운영해줍니다. 수수료 떼고 나면 수익률이 국채 ETF보다 약간 낮을 수 있는데 편하게 맡기고 싶은 분들한테는 괜찮은 선택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달러 자산 만드는 4가지 방법입니다. 달러 예금, 미국 국채, 미국 배당주, 달러 채권형 펀드. 본인 상황에 맞는 걸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타이밍입니다. 지금 환율이 1,400원인데 여기서 달러 사는 게 맞을까요?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환율이 내일 1,300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다음 달 1,700원 될 수도 있어요. 타이밍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불가능합니다. 대신 분할 매수하세요. 예를 들어 2천만 원을 달러로 바꾸려고 한다면 한 번에 다 바꾸지 말고 나눠서 바꾸는 겁니다. 이번 달 500만 원, 다음 달 500만 원, 그 다음 달 500만 원 이런 식으로요. 그럼 평균 매수 단가가 나옵니다. 환율 높을 때도 사고 낮을 때도 사니까 중간값으로 맞춰지는 거죠. 이게 안전합니다. 타이밍 걱정 안 해도 되고 심리적으로도 편해요. 세 번째, 부채 관리입니다. 대출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변동금리 대출. 지금 당장 확인해보세요. 본인 대출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변동금리면 앞으로 금리 오를 가능성 높습니다. 환율 불안하면 시중금리 올라가고 은행들도 대출금리 올리거든요. 지금 대출금리가 4%라고 칩시다. 한 2년 후엔 5%, 6% 될 수 있어요. 대출 3억 있으면 한 달 이자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50만 원 차이.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감당 가능하십니까?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옵션은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겁니다.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지금 수준에서 고정시키는 겁니다. 물론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약간 높을 수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안전합니다. 나중에 변동금리 폭등하면 고정금리 선택한 게 신의 한 수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옵션은 대출 일부를 상환하는 겁니다. 여유 자금 있으면 대출부터 갚으세요. 특히 금리 높은 대출부터 우선 상환하는 게 좋습니다. 신용대출 금리 6%, 주택담보대출 금리 4%면 신용대출부터 갚는 거예요. 금리 6% 대출 1,000만 원 갚으면 1년에 60만 원 이자 절약됩니다. 이게 확정 수익이에요. 은행 예금 금리 3%인데 대출 금리 6%면 예금하는 것보다 대출 갚는 게 2배 이득입니다. 세 번째 옵션은 대출 한도 줄이기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 한도 높게 설정되어 있으면 줄이세요. 왜냐하면 한도 높으면 쓰고 싶은 유혹이 생기거든요. 급할 때 필요한 만큼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해지하는 게 좋습니다. 빚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특히 고금리 시대에는. 네 번째, 소비 패턴 조정입니다. 불편한 얘기인 거 압니다. 근데 해야 합니다. 환율 1,500원 시대엔 물가가 계속 오릅니다.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덜 쓰거나 똑똑하게 써야 합니다. 먼저 수입품 소비를 줄이세요. 수입 과일, 수입 육류, 수입 가공식품 이런 거 환율 오르면 가격 확 뜁니다. 대신 국내산으로 대체 가능한 건 국내산 사세요. 사과는 칠레산 말고 국내산, 돼지고기는 수입산 말고 국내산. 가격 차이 줄어들고 있어요. 예전엔 수입산이 훨씬 쌌는데 환율 오르니까 가격 역전되는 품목들 생기고 있습니다. 해외여행도 당분간 자제하세요. 환율 1,500원이면 해외여행 비용 엄청 올라갑니다. 작년에 미국 여행 300만 원 들었으면 올해는 400만 원 가까이 듭니다. 일본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엔화도 약세지만 원화 약세가 더 심하니까 결국 비용 오르는 겁니다. 당분간은 국내 여행으로 대체하는 게 현명합니다.
해외 직구도 신중하게 하세요. 예전엔 해외 직구가 무조건 쌌습니다. 근데 지금은 환율 때문에 가격 메리트 많이 사라졌어요. 배송비, 관세 다 합치면 국내에서 사는 거랑 별 차이 안 나는 경우 많습니다. 꼼꼼히 비교해보고 사세요. 구독 서비스도 점검하세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스포티파이 같은 해외 서비스들 달러로 결제되는 거 많죠? 환율 오르면 이용료도 오릅니다. 안 보는 서비스는 과감하게 해지하세요. 한 달에 10,000원, 20,000원씩 나가는 거 모이면 1년에 몇십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수입 보호입니다. 지출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입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업이나 엔잡 고민해보세요. 요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부업 많습니다. 투자 수익도 수입입니다. 앞에서 말한 달러 자산 투자해서 배당 받거나 이자 받으면 그것도 수입이에요. 월 10만 원이라도 추가 수입 생기면 1년에 120만 원입니다. 작은 돈 아닙니다. 여섯 번째, 비상금 확보입니다. 환율 불안하면 경기도 불안해집니다. 실업 위험 커지고 예상치 못한 지출 생길 수 있어요. 비상금 있어야 합니다. 권장 금액은 월 생활비의 6개월치입니다. 한 달에 300만 원 쓴다면 1,800만 원 정도 현금으로 확보해두라는 거예요. 많다고요? 맞습니다. 많아요. 근데 이게 안전망입니다. 갑자기 직장 잃거나 사업 망하거나 큰 병 걸리거나 했을 때 최소한 6개월은 버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급하게 대출받아야 하는데 그때 금리 높으면 이자 폭탄 맞습니다. 비상금은 유동성 높은 곳에 넣어두세요. 예금이나 CMA 같은데요.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당장 현금화 어려운데 넣으면 안 됩니다. 일곱 번째, 정보 습득입니다.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 가지세요. 뉴스 보고, 경제 유튜브 보고, 전문가 의견 들어보세요. 이 영상 보시는 것처럼요. 정보가 돈입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환율 폭등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자산 녹아내리는 걸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공부하세요. 환율이 뭔지, 금리가 뭔지, 인플레이션이 뭔지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한 자료들 많습니다. 한 달에 한 권씩만 읽어도 1년이면 12권입니다. 엄청난 차이 생깁니다. 여덟 번째, 심리관리입니다. 환율 1,500원 시대, 불안할 겁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불안하다고 패닉에 빠지면 안 됩니다. 시장이 패닉 상태일 때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돼요. 공포에 질려서 주식 손절하거나 급하게 대출받아서 투자하거나 사기당하거나 냉정함을 유지하세요. 환율 1,500원 되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말고 환율 1,500원 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생각하세요. 준비된 사람은 위기가 기회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개인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방법들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아무리 달러 자산 만들고 대출 갚고 소비 줄여도 환율이 계속 오르고 물가가 계속 오르면 결국 버티기 힘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환율 1,500원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렸죠? 물가 오르고 금리 오르고 일자리 줄어듭니다. 중산층이 무너집니다. 월급쟁이로 평범하게 살던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합니다. 집 한 채, 차 한 대 있고 자녀 대학 보내고 노후 준비 조금씩 하면서 살던 그런 평범한 삶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대출 이자 감당 못해서 집 경매 넘어가고 실직해서 생활비 없어지고 자녀 학비 못 돼서 대학 포기하고 이게 개인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IMF 때 그랬습니다. 멀쩡하던 회사원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렸어요. 평생 직장 다니던 사람들이 50대에 명예퇴직 당하고 치킨집 차리고 망하고 그때 중산층 상당수가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회복 못한 사람들 많아요.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세대가 지금 50대, 60대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반복될 조짐이 보입니다. 환율 1,500원은 그 신호탄입니다. 한국 경제가 심정지 직전이라는 경고음이에요. 앞에서 말한 8가지 실천하세요. 자산구조 점검하고, 달러 자산 만들고, 부채 관리하고, 소비 조정하고, 부업 찾아보고, 비상금 확보하고, 정보 습득하고, 심리 관리하세요. 이게 최선입니다. 완벽한 해답은 아니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당합니다. 환율 1,500원 되고, 물가 폭등하고 금리 오르고 일자리 잃고 자산 증발하는 걸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움직이세요.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환율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일 1,500원 될 수도 있고 다음 달 1,700원 될 수도 있어요.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은 국가의 성적표입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건 세계 시장이 한국 경제를 낮게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한국에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한국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한국 돈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지표 하나가 나빠진 게 아닙니다. 국가 신용이 흔들리는 겁니다. 정부가 이걸 회복시켜야 하는데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 결국 개인이 알아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여러분 월급은 그대로인데 환율은 올라가고 물가는 올라가고 금리는 올라갑니다. 실질 구매력은 떨어지고 빚 부담은 늘어나고 일자리는 불안정해집니다. 여러분 월급은 그대로인데 환율은 올라가고 물가는 올라가고 금리는 올라갑니다. 실질 구매력은 떨어지고 빚 부담은 늘어나고 일자리는 불안정해집니다. 이게 환율 1,500원 시대의 민낯입니다. 예쁘게 포장할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걸 하는 겁니다. 환율 1,500원 시대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움직이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통장을 지키는 건 정부가 아니라 여러분 본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아직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환율 1,500원이 뭔지, 왜 위험한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이 정보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돼야 합니다. 여러분 힘든 시기지만 함께 이겨냅시다. 준비된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